안녕하십니까. 김미화와 함께하는 스타트업 적폐청산. 오늘이 7번째 시간인데, 사실 쓰레기를 집에다가 잔뜩 안고 있으면 그게 과연 집의 모습일까? 쓰레기 더미 위에 새롭게 나라를 세운다? 또는 다시 또 뭔가 새롭게 도약을 한다?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그래서 오늘 아주 하실 말씀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이제 우리 박한용 실장님께서 기조 연설을 좀 먼저 해주시고 우리 변호사님 이야기 들을까요? 오늘 우리가 얘기할 과거는 묻어두려고 하기 때문에 케어돼야 될 과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날 지금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촛불 시민들이 가장 큰 화두로 내세우고 있는 게 바로 적폐청산입니다. 그렇죠? 누가 쓰레기냐가 밝혀져야 되겠죠? 명백하게 이건 자유한국당이에요. 이 자유한국당은 쓰레기 만들어낸 쓰레기 제조 공장이다, 이것이죠. 그래서 저는 자유한국당이야말로, 또 자유한국당 근처에 엮여져 있는 그런 이해를 같이 하는 그룹들이야말로 오늘날 과거의 쓰레기를 모았을 뿐만 아니라 그 쓰레기를 오늘날까지 배출해내는 공예 공장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오늘날 자유한국당이 내세우는 트레이드 마크가 있어요. 인물들, 유인들. 그들이 바로 누구냐면 이승만과 박정희지 않습니까? 이 MB 정권, 이명박 정권에 들어서 재무장관에 과거사위원회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중요하지 않다면 그들이 왜 과거사위원회를 다 없애려고 했을까요? 그죠? 없애려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대신 또 하나 건국절이라는 걸 갑자기 만들려고 했죠. 듣보잡하는 내용이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지 않고 남산에 이승만 동상이 씌워졌어요. MB 정권 때. 박정희 기념관이 또 만들어지죠. 2011년도에.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이게 무슨 짓이냐? 이게 바로 상징이지 않습니까? 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늘날 자유한국당은 자기 자신의 역사적 존립 근거, 그들이 내세운 근거를 누구로 들고 있느냐? 바로 이승만과 박정희를 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동상만 만든 게 아니었죠? 그 교학산 출판사를 데리고 나와서 검정교과서를 만들었을 때, 그래서 이승만, 박정희하고 친일파를 부활시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우리 시민들이 막아내니까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국정교과서까지 만들어졌죠.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싸웠던 게 뭐예요? 친일 독재 미화 교과서 퇴진,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저는 여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오늘 자유한국당의 뿌리는 당장에 최근에 이 이명박 정권부터 이루어진 짧은 정권이 아니고 이들의 뿌리는 바로 친일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독재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반공으로 이어지고, 또 친미로 나아가고, 끊임없이 종북 색깔론을 양산하면서 자기 자신을 카멜레온처럼 변신시켜내면서 이 온 세력이다, 이런 거죠. 따라서 보죠. 발본색원 하려면 근치를 해야 된다, 근치. 오늘날 모든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그 적폐청산의 출발은 바로 역사 적폐청산으로부터 시작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현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에 대선 후보일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디 TV에서 했던 얘기 같은데, 만일에 여기 있는 후보자들이 옛날에 어느 한 시점으로 돌아간다면 어디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다른 후보들 이야기는 별로 기억이 안 남았어요. 저는 그 옛날 반민특위 시절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했어요. 이건 처음이에요, 한국사에서. 왜 그때로 돌아가고 싶으냐? 그랬더니 이 문재인 후보가 그때 대한민국의 첫 번째 단추가 잘못 끼워졌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죠. 이게 바로 오늘날 한국 시민사회나 한국의 문재인 정부나 다 같이 보는 게 오늘의 적폐의 뿌리는 바로 그때부터 시작되었다 보는 거죠. 반민특위가 제대로 섰고 친일파가 청산되었더라면 오늘 이런 극단적인 세계사적으로 희한한 인간 문화재급 수구 세력은 없었을 거란 얘기예요. 이런 유례가 없잖아요. 통상의 극우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국가주의와 애국주의와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하는데, 한국의 수구는 나라 팔아먹은 놈들이 수구짓 하고 있잖아요. 이 뿌리가 바로 반민특위에서 나왔다. 그 반민특위는 어디서 기원하겠어요? 그들이야말로 과거 일제시대 친일파로부터 나온다는 얘기죠. 예, 그런 점에서 저는 바로 이 한국 사회의 이 적폐의 뿌리는 역사 적폐에 있다. 박정희 친일과 독재죠. 이승만은 친일은 안 했지만 친일파를 키워낸 사람이죠. 대한민국 안에다가. 쉽게 말하면 마땅히 처단되거나 밝은 태양 아래서 태워주게 될 곰팡이들을, 병균들을 대한민국 심장부에 집어넣은 장본인이 바로 이승만이지 않습니까?
한마디 하면 친일과 독종의 이종 교배가 제1공화국이다. 이렇게 보지는 봐요. 거기에서 이어온 내려온 세력들이 바로 오늘날 자유한국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적폐가 어느 정도냐. 쉽게 하면 내가 병이 아프다 칩시다. 그 병이 아플 때 몇 년 동안 앓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저는 이것이 68년 가운데 58년을 아팠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날 48년 5월 10일 날 총선거가 만들어져서 헌법을 만들기 위한 국회가 만들어져서 이 헌법을 만드는 국회가 재헌의회가 되는데 이 재헌의회가 7월 17일 날 헌법을 제정했고 거기에 근거해서 8월 15일 날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이 해방 48년 시기에는 좌우 갈등의 문제가 좀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그 시기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통상적인 모든 좌익들은 당연히 분단 정부 반대한 데서 선거에 참가하지 않았고 또 불법화 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거 반대 투쟁하고 이건 좌익들이 한 게 맞아요. 근데 희한하게도 우익들도 민족주의 세력, 독립운동 세력들도 이 선거에 참가하지 않은 세력들이 너무 많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바로 오늘 대한민국 정부의 탄생의 비밀은 거기에 있고 제1공화국의 비밀은 태생의 비밀이 거기 있고 거기에 건국절의 비밀이 같이 있어요. 김규식 박사 아시죠? 김규식 분은 상해 임시정부 초창기부터 해가지고 외교를 이끌어 오셨던 분 아니에요. 근데 이분은 비화정은 이런 분이었어요. 일제시대 때부터 6.25 납북될 때까지. 제가 쉽게 얘기하면 학교를 가는데 얘들아 학교 가자 하고 야 우이가 학교 가자 해서 우이가 손잡아가다가 아참 좌익이도 놓치면 안 돼. 좌익아 너도 함께 가자. 좌우 왕따면 우리 학교 만들자. 이런 노선을 가셨던 분이에요. 중도우파의 상징입니다. 안재홍이라는 분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조선일보가 민족 언론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것은 방응모 시절이 아니고 1932년까지 활동하였던 안재홍이라는 분이 있었던 시기에 조선일보를 민족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은 일제강점기에 감옥에 아마 7년에서 9년 사이에 계셨던 분이에요. 상당히 오랫동안 독립운동 하셨죠. 이분의 경우에도 공산주의자는 절대 아닙니다. 근데 이분은 어떤 입장이냐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막기 위해서는 사회주의 정책을 과감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자본과 지주 니들 참아야 되고 니들 거 내놔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만이 사회주의를 막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예방혁명이 비슷하죠. 그리고 그 이념은 민족주의로 가야 한다. 근데 이분도 있었어요. 내가 그 옆으로 가게 되면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조소앙 선생이죠. 이건 사실 반공주의예요. 임시정부에 쉽게 우리가 하는 임시정부 헌법을 만드신 분이란 말이에요. 삼균주의의 주인공이시기도 하고. 근데 이분의 경우에도 뭐냐. 나는 공산주의가 싫다라고 하지만 이분은 삼균주의를 내세우면서 나의 사상은 평등주의이기 때문에 사회주의보다 훨씬 낫다라고 얘기한 분이에요. 근데 그 옆에 김구 선생이 계세요. 우리가 좌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해 보는 거예요. 근데 김구 선생 같은 경우에는 정말 반공주의자예요. 어떤 분은 그래서 극우라고 부르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좀 차이가 있어요. 공산주의자나 사회주의자들 소련의 앞잡이라고 해서 굉장히 비판하셨지만 정작 이분의 경우에 뭐냐면 분단이 되려고 하니까 분단이 될 바에는 공산주의자라도 손잡아야 된다. 그래서 자기 아들뻘 되는 김일성을 만나러 간 거 아니에요. 그죠? 남북회담하러 간다고. 그러니까 민족이 사상보다 위에 있다. 좌익보다 이해가시겠죠? 근데 그 옆에가 뭐냐면 이승만이에요. 이승만의 경우는 좀 달라요. 철저한 반공주의자인데 이분 태어날 때부터 반공주의예요. 공산주의가 나오기도 전부터 내가 볼 때는. 희한한 분인데 하여튼 하나님의 성리로 그렇게 태어났나 봐요. 이 양반의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공산주의자하고 대화할 바엔 갈라서자, 이혼하자, 분단정부 이해가시겠죠? 그러니까 반공이 민족보다 우위에 섰다. 그러니까 그 옆에 가면 한국민주당이라고 있어요. 그게 간판 스타는 김성수라는 사람이에요. 잘 알듯이 한국민주당 당수고 고려대학교에 나름대로 또 교주 행세를 하는 집안이죠. 그리고 동아일보 사주였고 이쪽은 사실 친일파가 중심이었어요. 몇몇 간판 중에 친일파 아닌 분도 있지만 지주 자본가를 중심으로 해서 보면 토호들의 대부분 친일 행적자들이에요. 결과적으로 이 50선거에서 보면 알겠지만 좌익만 빠진 것이 아니고 이 민족주의 독립운동 진영 상당수가 50선거 총선거라고 하지만 우리는 남한 단독 선거라고 부르는 분도 있어요. 여기에 불참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 독립운동의 결과로 만들어진다가 분단으로 귀결된 이 대한민국의 첫 번째 공화국은 바로 이승만과 한국민주당이라는 두 세력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이들이 대한민국 출발이 되는 거죠.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승만은 이 한국민당을 받아들이면서 바로 친일파들을 위한 나라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다른 쪽에서 어떻게 해요? 친일파들은 이승만을 간판스타로 내준 거죠. 한 거예요. 물론 친일파들 이승만이 금방 죽을 줄 알았어요. 그럼 자기들이 말아먹겠다, 이어먹겠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승만이 불로장생파였죠. 그래서 너무 오래 가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둘이서 갈라쓰게 되는 게 한국의 여당과 야당의 출발이 돼요. 그들이 내실 수 있는 생존의 논리는 반공밖에 가질 게 없죠. 따라서 이 반공은 이데올로기가 아닙니다. 친일파에게는.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보약입니다. 이해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언제까지나 이 대한민국은 반공과 냉전의 나라로 있어야 됩니다. 안보의 나라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친일의 문제는 가려지게 되고 출생의 비밀이 감춰지는 것입니다. 간단해서 이승만 정권이 있으면 1948년 8월부터 해서 1960년 4월까지잖아요. 근데 이 계산하면 12년이에요. 예, 허정 과도 내각 3개월이 있었어요. 근데 이건 쉽게 말하면 이승만의 황교안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예, 가방붙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게 12년입니다. 그 다음에 8개월 동안 장면 정권이 있었어요. 내각 총리제인데 이 8개월 동안 어떤 사회부의 영향을 했으니까 이들을 수구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볼 때 수구는 아니지만 매우 시원찮았던 보수 정권이에요. 이 보수 정권에서 헌법 1조 지키자, 자유민주주의하다, 미국식 민주주의 하자 이런 것을 주장하는 게 보수라고 저는 봐요. 이승만이 헌법 1조 파괴했잖아요. 내 죽을 때까지 해먹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헌법 1조 파괴한 거잖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한국의 수구는 사상이 아니고 헌법 파괴범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거기 핵심이 친일이 있다고 알아야지. 이거 복잡하게 한겨레 신문도 보니까 자꾸 보수 세력이래. 아니에요. 8개월이 지나고 나서 사실 5.16 쿠데타가 일어나잖아요. 이건 더한 놈이 나왔죠. 아예 만주국 장기 출신 아닙니까? 쉽게 뭐 오소독스 친일파가 온 거잖아요. 정통 친일파가. 군국주의 파시스트의 아들이잖아요. 이 박정희 해먹은 게 발음이 안 좋습니다만 18년에 먹었잖아요. 여기 최경화 임시 대통령 좀 대통령 했죠. 역시 박정희의 황교안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전당도도 이거 누가 뭐래도 이거 민간의 학살이고 광주 학살 주범이죠. 저 와이에서는 다른 분이라고는 봐요. 그러나 역사적 책임을 볼 때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왜? 부산 경산 PK를 갖다 바쳤잖아요. 그 막내둥이가 김무성 아니에요? 그러면서 애면 또 친일파고 그렇게 되죠. 저게 보면서 역사적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디지털 논문을 가지고 우리가 수고를 말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분도 마음대로 노벨 평화상 받고 남북 화해를 하려고 했어요. 10년 해야 됩니다. MB는 뭡니까? 미국 대사에서 정리해서 뼛속까지 친일파라고 보고 선언가 나왔잖아요. 그죠? 대한민국을 최초로 투기 대상으로 바라본 사람이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쥐새끼를 쌀떡 안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이것을 헤쳐먹은 거 아니에요. 근데 박근혜 어디 갔다 얘는 왔는지 모르겠어. 아시잖아요. 그죠? 헌법재판소에서 쫓겨났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68년 된 나라예요. 물론 분단 정부로서 68년 된 나라인데 이 중에서 잘 쉽게 간단하게 하면 58년을 헌법 1조 파괴범이 해먹은 거예요. 집이 있는데 68년 된 집이야. 여기에 도둑놈이 58년 살았어. 마땅히 우리가 주인이 되는데 그 놈이 등기부등본을 가져가 버린 거야. 권리증 가포를. 그 나지 10년 한 8개월 우리가 살았어요. 남들이 볼 때나 지가 볼 때 누가 주인 같아요? 58년 산 사람이 주인 같죠?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한국의 수구들을 공부를 잘하니까 좀 이해심이 높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착각이에요. 학벌하고 인격을 반비례하는 거 아시잖아요. 자기 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합법적인 정치 선거를 통해서 바뀌더라도 이들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해갑니까? 이게 왜 좋은 진을 봐요. 문재인 씨 정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인정 안 하는 겁니다. 이들은. 왜? 내 집이다. 내 집인데 왜 니들이 왔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온 말이 잃어버린 10년. 왜 나온지 이해가십니까? 이 집을 68년 된 집에서 58년 동안 살면서 곳곳에다 못을 쳐박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개조하고 자기 입맛에 맞게. 그리고 방마다 개들을 키운 거예요. 개들을. 이해갑니까? 검찰에는 검찰개를, 경찰에는 경찰개를. 이해갑니까? 자기 지키라고. 곳곳마다 박아놓은 이것 때문에 바로 모든 분야의 적폐들이에요. 지금 문재인 정부나 우리 촛불 시민들이 가가지고 이것들이 다 도둑놈 지키는 게잖아요. 쫓아내려고 할 때 57년 밥 준 사람을 지키겠어요? 우리를 지키겠어요? 바로 이러한 적폐라고 한 부분을 끊어서 보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말고 이것이 대한민국의 탄생과 비밀리가 되면서 어떤 역사학자가 말했듯이
마땅히 청산돼야 될 친일파가 청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독립운동가가 친일파에서 역청산되면서 바뀐 주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온 말이 이것도 나라냐가 된 거예요. 형사적인 처벌만이 아니라 재산까지 몰수해야지만이 이 사람들이 앞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재기할 수가 없게 된다. 재기하려고 계속 노력할 건데 이걸 그 싹 또 잘라야 된다라는 게 반민특위, 반민족행위 처벌법의 정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못하고 반민특위라는 조직이 와해됐죠. 그래서 사실 58년간 빼앗겼던 겁니다. 그 이후에 2004년에 친일반민족행위자 진상규명위원회가 4년 정도 조금 더 넘게 활동을 했고, 그래서 어떤 반민족 행위가 있었는지, 누가 그런 반민족 행위를 했는지를 나름대로 조사했고, 또 민간에서는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뭐 친일 인명 사전도 발간하셨고, 뭐 이런 작업이 2000년대 들어와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또 하나가 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는 당시 몰수했어야 될 그런 재산에 대해 가지고 지금이라도 몰수는 못하지만, 형사적인 몰수는 못하지만은 국가 기속시키자. 그리고 지금은 그 반민족 행위자가 갖고 있는 재산이 아니라 후손들이 갖고 있죠. 그 후손들이 갖고 있는 재산이라 하더라도 반민특위 때 벌써 몰수돼야 될 재산이기 때문에 국가 기속에도 헌법적으로도 문제없고 해서 몰수하자. 국가 기속하자 해가지고 그렇게 또 그런 작업을 한 4년 정도 했습니다. 이게 주로 일제 가해자의 문제라고 하면은 일제 시기에 또 많은 피해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게 1965년에 있었던 한일 회담이죠. 그리고 뭐 그 당시 또 청구권 협정이라고 해가지고 일본이 잘못한 데 대해서 청구권 자금을 받았다. 뭐 그렇게 해가지고 경제 개발했다. 그런 게 쭉 있었습니다만은 그때 한 30만 원 정도 받는 거. 그것도 뭐 다 받지도 않았고 나머지 피해자에 대해서는 그냥 안면 몰수한 거죠. 경제 개발했다고 하지만 그 어디에 쓰였는지 모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피해자들이 계속 그 요구를 했었습니다. 요구했지만은 여러 가지로 탄압을 많이 당했죠. 이렇게 유족회나 피해자 단체 만드는 데 있어서도 제약이 많았었고, 뭐 이렇게 자기의 그 목소리를 못 냈었습니다. 이렇게 민주화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도 마찬가지로 목소리를 내고 조직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 피해자들이 일본에 가서 소송을 시작한 게 90년부터입니다. 그런데 거의 99% 소송이 다 패소했습니다. 일본에서 했던 소송. 한 3건 정도가 일본 기업하고 합의가 된 게 있긴 있습니다. 그것도 뭐 일본 기업 입장에서는 법적인 책임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그냥 도의적인 책임, 인도적인 차원에서 그냥 합의해준다, 돈 좀 주겠다. 뭐 그렇게 해서 합의한 거 외에는 다 졌습니다. 그러면은 한국 법원은 어떻게 판단할까?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한국 법원에서 이런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것은 2000년부터입니다. 2000년 5월 1일 날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해가지고 그때 끌려갔던 히로시마로 끌려갔었던 분들인데 이분들이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 다음 또 2005년에는 일본 제철로 끌려갔던 분들이, 그 당시에는 일본 제철이 이름이 바뀌어서 신일본 제철이 됐습니다만은 신일본 제철을 상대로 해가지고 또 소송을 제기하고, 얄궂게도 이분들이 다 졌습니다. 1심에서 2심에서. 한국 법원에서 소송하면은 당연히 이길 줄 알았는데 다 졌죠. 그래서 미쓰비시 소송 같으면은 2000년에 한국에서 제기했는데 이게 1심에서 지고 또 2심에서도 지고 대법원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대법원에 올라간 게 한 2008년이나 올라갔는데 몇 년간 판결을 안 하는 거예요, 대법원에서. 안 하다가 대법원이 판결한 게 2012년 5월 24일입니다. 전쟁 전에 그 미쓰비시 중공업하고 전후에 미쓰비시는 다르다라든지 뭐 다양한 논리가 있었습니다만은, 혹은 이분들이 또 일본에서 소송을 했었습니다. 그 판결까지 났으니까 한국에서는 일본 판결에 영향을 받아서 기판력이라고 합니다만은 무조건 패소다, 뭐 이런 논리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다 대법원은 아니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은 일제 시기에 그렇게 강제에 동원된 그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청구권 협정에서는 이렇게 일제 시기의 그 피해 문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논의도 안 됐기 때문에 일본 판결도 한국에는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되고 청구권 협정에 따라서 해결된 문제도 아니다.
라고 판결한 게 2012년 5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판결에 따라서 1심, 2심에서 졌다가 대법원에서 파기가 된다고 하죠. 대법원에서는 그 판단만 하지 그 확정된 판결을 안 내립니다. 그래서 다시 대법원에서 고등법원으로 그 판결이 내려와서 다시 또 재판을 했습니다. 그게 2013년 7월이었는데 2013년 7월에 그럼 이제 대법원 판결 뜻에 따라서 고등법원에서 이번에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승소 판결을 했는데 그 판결이 이번엔 또 미쓰비시든 신일철이든 또 일본 기업이 또 재상고를 하죠. 재상고해가지고 지금 2017년 10월인데 4년 넘었죠. 근데 아직도 대법원에서 판결이 안 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소재개했던 분들 대부분 다 돌아가셨고, 근데 그 상속인들이, 유족들이 소송을 이제 계속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분들 입장에서도 이 소송이 언제 끝날까? 대법원 언제 이 판결을 할까? 오늘 2012년 그 대법원 판결 뒤에 그러면은 우리 한국 피해자에게도 희망이 있다라고 해서 많은 소송이 추가로 제기가 됐었습니다. 한국에서. 근데 그 판결들도 다 그 대법원에서 빨리 판결 나기만 기다리고 있죠. 판결이 안 나고 있으니까. 그래서 1심에서 새로 해가지고 이긴 판결도 2심에서 재판부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좀 기다려보자. 재판 계속 진행하지 말고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다 일괄적으로 해결된 문제니까 좀 나중에 지켜보겠다. 그래서 재판 기일을 안 열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대법원 판결만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죠. 대법원 판결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또 일본 기업들이 가장 문제 삼는 것은 청구권 협정입니다. 2005년에 한국 정부가 발표했죠. 청구권 협정에서 그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위안부 문제는 청구권 협정에도 불구하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다. 라고 했지만은 일본 정부 입장은 변함없습니다. 청구권 협정으로 다 해결됐다. 논의가 됐든 안 됐든 대상이었든 안 했든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다 해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위안부 문제도 그렇고 원폭 피해자 문제도 그렇고 살린 응유자 문제도 그렇고 다 해결된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배상 못하고 그런 책임이 있다라면 그건 이제 한국 정부가 떠맡아서 해야 될 문제다. 그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죠. 사람들이 그럼 청구권 협정 때문에 재판이 진다는데 그 한일협정 내용은 뭐냐라는 그 문서 공개 청구 운동이 시작되고 그 문서가 공개돼서 보니까 문서에서 그때는 전혀 다뤄지지 않았구나, 위안부 문제를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구나라고 해서 한국 정부가 이거는 이해가 되지 않았으니 해결이 안 됐다라는 결론을 이제 문서 공개한 다음에 2002년도 이제 8월달에 내는 거죠. 그게 노무현 정부 때요. 그럼 한국 정부가 뭘 해야 되잖아요. 그럼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는 이거는 또 헌법 위반이다. 이 부작위가 헌법 위반이다라고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막 헌법소원을 내가지고 이거는 헌법 위반이다. 해가지고 이제 2011년도에 이제 그런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후반부터 박근혜 정부 기간 동안 한 4년 정도 정말 열심히 우리 민족적인 그 국민들한테 지원도 있었죠. 열심히 했는데 결국 미국이 계속 힘드니까 계속 중국을 압박하고 이제 이래야 되는데 2014년 15년부터 이제 자꾸 싸우니까 시끄러운 거죠. 그랬더니 과거에 그런 거에 붙들려 있으면 우리 미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금 미국에서 이렇게 압박을 하고 이제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제 그럼 아베는 그럼 그 중국과 북한을 대비하기 위해서 한국을 앞세워서 자꾸 그런 어떤 그 안보적인 거에서 방파제 역할을 시켜야 되는데 이거 우리가 해줄 테니까 10억 원 줄게. 이래가지고 이제 결론이 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지금의 사드와 12.28 합의는 어떻게 보면 동전의 한 면이고요. 그래서 김관진 씨가 이제 자기가 이제 물러나기 직전에 알박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드 알박기를. 이제 그게 역사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고 그를 통해서 그냥 안보 협력을 하자. 근데 우리는 한국은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일본은 중국을 압박하고 북한을 봉쇄해서 현상 질서를 유지하는 게 이제 일본의 이익일 텐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고 북한과 남북 관계를 강화해서 이제 통일의 실마리를 얻고 중국과도 되게 협력적 동반자 관계를 이루는 게 우리의 국익인데,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그게 아무것도 못하게 되어 있는 갑갑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게 그 위안부 합의의 또 다른 인연이기도 하다. 이런 말씀을.
일본이 뭐 다 끝난 문제다 이렇게 세게 얘기하는 어떤 그 자신감? 그거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적어도 1965년 한일 회담에서는 서로 만나서는 안 될 사람들끼리 만난 거예요. 일본에서는 바로 과거에 전쟁을 일으켰던 전범 세력들에 연결되는 직결되는 세력들이 자민당을 구성했지 않습니까? 그 권력 집단과 한국에서는 그들 밑에서 개처럼 봉사하던 만주국 장교 박정희가 원수가 돼가지고 대통령에 대해서 한다 때 이게 정상적인 관계가 불가능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끼리 만나야 돼. 당당하게 요구하시면 이것이 안 됐다는 얘기죠. 그런 점에서 이미 되어 있고, 박정희는 또 쿠데타를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정권의 안정성을 위해서 미국 케네디 정부의 요구에 따라서 졸속을 했던 거죠. 저는 일부분에서 쉽게 말하면 이 한일회담 모든 한일 관계를 더 나쁘게 만든 원인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게다가 이 한일회담을 하면서 뒷돈을 받아먹었단 말이에요. 김종필이. 이건 제가 볼 때는 이건 사형이에요. 정상적인 국가 같으면. 일본과 싸웠던 나라라면. 이것이 번제식으로는 공화당 창당의 비밀이고 이것이 한일회담의 본질이다. 우리가 아까 말씀할 때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한일회담에서는 하나의 기본조약과 두 개의 부속 협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조약은 국교 재개죠. 국교 재개에서 정치인 대통령 너 옛날에 우리 식민 지배한 거 사과해라. 사죄하라는데 안 한다고 해버린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재산관계 정리하자 그러면 한국에 때 일본은 재산을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에요. 청구권 자금은. 이 부분에 대해서가 청구협정에서 아까 우리 김 기자가 얘기했던 건 복잡하게 있다. 그래서 어느 것 하나도 해결한 게 아니라 후손들이 풀기엔 더 꼬아버리거나 더 망가뜨려 놓은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2000년대 이후에는 부단히 노력들을 하신 거 아니에요? 국가에서도 노력하고 민간 차원에서도 노력하고. 그런데 왜 자꾸만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걸까요? 지금 촛불해서 과거가 끝났나요? 지금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단지 뭐냐면 58년대 마지막 가짜를 쫓아내고 이제 우리 새집을 짓게 하는데 이들이 다시 들어오려고 한다. 예를 들어 보시면 기억나실 거예요. 국정교과서 그냥 하려고 한 거 아니죠? 근데 건국절 아시죠? 건국절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1945년 8월 15일 광복절을 없애고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새로 제정하려고 하고 아직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비유를 하자면 소가 있는데 곱비에 묶여 있는 거야. 일제라는 곱비에. 그래서 막 소가 흔들었어. 이게 독립운동이야. 근데 곱비가 안 풀어졌다. 이것이 얘들 주장이에요. 그래서 태평양 건너서 코정의 아저씨가 와가지고 풀어진 날이 45년 8월 15일이다. 따라서 독립운동을 열심히 했지만 우리 스스로 독립 안 했다. 따라서 뭐냐? 45년 8월 15일부터 48년 8월 15일 이 3년 동안이 건국운동기다. 이것이 건국절의 본질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 이 해방 3년을 동안 해서 받은 대한민국 정부를 얘기할 때 기본적으로 하면 해방 후 3년 동안 좌우 갈등의 시대, 좌우 투쟁이다. 한마디로 하면 반공이 건국운동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아시죠? 누구죠? 노덕술 같은 악질 친일파 경찰들, 또 서북청년단, 다 건국 공로자라는 얘기 하는 거예요. 즉, 따라서 이게 헌법 파괴를 미는 대한민국은 일제로부터 독립한 나라 할 때는 당연히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일제 때 너 항일했니 친일했니가 되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은 일제시대와 관계없이 해방 후 빨갱이들을 잡아서 만든 나라 할 때 너 일제 때 빨갱이에서 발행해서 이게 가치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친일파의 역사 생각하는 겁니다. 미군정 당시에 군사 영어 학교가 만들어졌을 때 110명을 받았어요. 그 대한민국 건국의 핵심 세력입니다. 이들 중에 108명이 일제 때 일본군이거나 만주국 장교예요. 딱 2명만 강복군이에요. 이게 대한민국 뿌리예요. 그러니까 110명 가운데 108명이 만들어낸 대한민국 국군이다. 이해가십니까? 군부는 일본 쫓아 친일파잖아요. 그 다음에 46년도에 경위 이상 간부의 82%가 일제 때 순사 출신입니다. 그 다음에 제3공화국까지 육군 참모총장은 100%가 다 일본군 출신이에요. 검찰총장 한 명 빼고 전원이 다 일본 판사나 검사하던 사람이에요. 교육부 장관 2명 빼고 다예요. 법무부 장관 2명 빼고 다예요. 제3공화국 말까지. 이들이 새끼를 쳐놓은 거예요. 이 세력들이 저는 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보십시오. 이승만 동상 만들고 박제 동상 만든 게 아니라 올해 박정희 100주년 우표 만들려고 했죠? 간신히 막으니까 자기들끼리 돈 내서 만들지 않습니까?
저는 친일파는 살아있다고 저는 봅니다. 살아있고 이 친일파는 친이라는 말로 살아있지 않고 우리들에게 세뇌시키면서 살아남았고 그다음에 그에 대한 아까 다른 각각의 분야에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그룹들이에요. 예, 그래서 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저희들은 일단 그 쓰레기를 치워야 다른 쓰레기들이 나와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 변호사님은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위원으로 활동을 예. 오랫동안 하셨잖아요. 예. 그때 좀 알려지지 않은 에피소드도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에피소드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뭐 해프닝? 2006년 시점에서 하려니까 거의 한 60년 지나서 이 재산을 찾아야 되는데 이 재산 찾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가계도를 그리는 일이었습니다. 반민족 행위자의 후손들이 누구냐부터 확인돼야지만이 그 다음 작업으로 넘어가니까. 그래서 가계도 그리는 게 거의 한 1년간 했습니다. 어쨌든 그거부터 확인이 돼야지만이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재산이 뭔가, 현재 갖고 있는 재산 중에서 또 추려서 과거에 친일파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뭔가를 확인하는 그런 작업이다 보니까 2006년 시점에서는 전산화되고 정부화됐기 때문에 다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한 10년 전에 만약 했었더라면은 빨리 하는 게 좋았겠습니다만은 오히려 제대로 못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아마 상당히 많은 재산을 찾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몇 조는 하자, 처음에. 그랬는데 자꾸 보니까 한 2,300억 원, 그것도 시가로, 공시지가로 하면 한 1,100억 원 정도밖에 그 부동산을 못 찾았는데 그것도 보면 주로 쓸모없는 자투리 땅이 대부분입니다. 가치 있는 재산은 다 팔았죠, 그 전에 사실. 다 처분했습니다. 처분해가지고 또 이게 또 바뀌었겠죠. 그렇게 전전유통되는 그 재산까지는 저희들이 추적하기가 어려웠고, 현재까지, 그 시점까지 남아있는 부동산 등기부에 후손의 명의로 돼 있는 땅밖에 지금 못 찾았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식민지 역사 박물관 네네. 이런 이름으로 건립 준비를 하고 계시다면서요? 근데 저희들이 이 사전을 만들다 보니까 틀림없이 친일파 사전이 나오더라도 전부 다 부정할 거예요. 그런 일이 없다고. 눈앞에 있는 사실도 현재에서 일어난 일도 부정하는 사람들이 과거 일제강점기 일에 대해서 인정하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 친일면 사전이 나왔을 때 그들의 반격들에 대해서는 후세 교육을 위해서는 진실을 반증하는 일종의 범죄박물관이에요. 근데 곧 있다 뭐가 일본에서 역사 교과서 외국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 내부에서 뉴라이트라는 듣보잡 같은 쓰레기 같은 학자들이 나와가지고 일제 덕분에 우리가 근대화되었고 친일파는 민족을 바라보는 민족 반역자가 아니라 이들이 일제시대 때 군수 같은 걸 하다가 대한민국의 이승만이 이들을 받아들여서 대한민국이 이들 덕분에 국가 운영 경험이 있었던 사람을 받아들인 덕분에 빠르게 근대국가로 성장했다. 이 떼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에서 제재한테 일제 식민지 지배라고 하는 그 실상이라는 것이 뭔가, 그때 삶이 어떤가 생각을 보여주는 식민지라고 하는 시대를 좀 먼저 보여주자. 친일파만 보여주면 안 되겠다. 그래서 과연 제국주의 강도의 시대 때 식민지, 그것도 우리 식민지 조선이라는 사회가 어떻게 됐고, 우리들의 할머니의 삶이 어떤가 보여주는 삶이 있고, 그런 속에서 뭐냐면 친일의 역사를 같이 놔야 되겠구나 하고, 그런 속에서 뭐냐면 독립운동의 가치가 발견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친일의 사전 팔고 우리 연구소 가진 자산들 다 틀어가지고 30억을 만들었어요. 근데 모금도 해가지고. 그 11월 말까지 20억을 만들어야 되는데 20억이 불가능하다고 5억까지는 더 만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피 같은 회원들이 회비가지고 이자 갚을 수 없어요. 그리고 전 좀 자존심도 상합니다. 지금 박정희 기념관은 나라가 몇백억을 줘가지고 지금 건물 줬잖아요. 땅도 주고. 서울에서 박정희 기념관 받을 때 국가기관 땅 줬잖아요. 그 다음에 국민 같은 데 박정희 그 도둑놈 건물 짓는데 기념관 짓는데 몇백억씩 주겠다는데 이 박물관 세워놓은 만큼 박정희 기념관은 밑으로 가라앉아서 매장시켜버릴 거예요. 예,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이 식민지역사 박물관, 역사 적폐청산의 대중적 발전 기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혜 독립할 테니까 많이 도와주십시오. 예.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재단? 위원회 활동이 끝나고 나서 이 재단이 앞으로 뭐 진상조사도 하고, 교육도 하고, 또 뭐 추도 사업도 하고, 뭐 또 학술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을 하고 또 제일 중요하게는
피해자나 유족들을 위해 가지고 또 복지 사업도 할 수 있으면 한다라든지 이러한 거창한 뜻을 갖고 2014년 만들었습니다만은 정부 지원 예산이 1년에 한 18억 됩니다. 뭐 하나 제대로 못하는 게 사실은 그 피해자 지원 재단입니다. 뭐 비슷하게 만든 게 사실은 일본 돈 10억엔 받아가지고 지원 만든 화해치유재단 위안부 피해자들. 그런 거 우리 한국 정부가 만들었는데 그 정도밖에 지금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에 하나가 과거사 청산 문제가 있고 그 중에가 뭐 과거사 통합재단을 만들겠다라고도 합니다만은 뭘 하나를 만들더라도 제대로 만들어야지 관련된 피해자 그러게요. 문제도 해결하지만은 저는 가장 중요한 건 교육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 필요한 건데 위안부도 마찬가지고 그걸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는 어떻게 그 뭐 위안부 네네. 로 끌려가신 할머니들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어떤 기조를 세우고 있어요? 문 대통령이 그 선거 기간 동안에 하셨던 얘기는 이 합의를 뭐 재협상을 하거나 파기를 하거나 그런 쪽으로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많은 기대를 했고 그런데 지금 문제를 보면 조금 약간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 이런 느낌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 위안부 문제를 가지고 다시 일본과 대결적으로 이렇게 간다. 다시 지역상을 파기를 한다라는 거를 한국에게 견뎌낼 수 있을까? 그렇지만 우리 정부가 국가 차원에서는 아니지만 민간 영역에서 이제 할 수 있는 거를 많이 이제 뭐 돕고 그래서 이제 일본 사람들의 정부는 그렇지만 일본 시민들이 역시 위안부 문제는 국가가 저지른 국가 범죄였고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는 것이 일본이 그래도 나라다운 나라로 살아가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민간 차원에서 일본한테 설득하고 그 사람들이 그거를 결국 받아들이게 될 때 결국 그게 이 문제의 해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당분간은 어렵지만 우리가 그걸 포기할 수 없는 거고 계속해서 좀 지루하고 너무 고통스러운 노력을 좀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다. 그럼 우리 편집장님부터 마지막으로 뭐 저는 못하신 말씀을 딱 드렸고요. 일단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제가 조금 부정적인 얘기도 좀 했는데 좀 약간 포기하지 말자. 두 번째는 제가 좀 말하다 보니까 부정적인 것 같아서. 책이 나왔습니다. 예, 아베는 누구인가. 예, 책이 나왔어요. 관심 있는 분들 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최근에 그 5.18 당시에 그 학살 문제가 다시 나오고 있는데 5.18 때 왜 우리 군이 우리 국민을 그렇게 학살했을까 보면은 베트남 전쟁 당시에 한국군이 베트남 민간인들을 학살했고 그 전에 50년대에는 한국전쟁 시기에 한국군과 한국 경찰이 마찬가지로 또 우리 민간인들을 국민들을 학살했고 조금 더 올라가면 48년 뭐 제주 4.3도 있고 결국은 그 주체가 누구냐 하면은 친일 경찰, 친일 군까지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예, 저는 그 네 가지 속담을 없애보자. 우리가 함께 속담이라고 할 수 없지만 첫 번째로 한국에서 오히려 우리가 자조적이 되어버리는데 자학적이고 하도 친데 저는 첫 번째로 친일을 하면 3대가 지나도 흥하고 있고 항일을 하면 3대가 지나도 망하고 있는 이 현실 하나는 없애보자 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독일 속담입니다. 오늘 저희 우리 민족문제공사 전 소장님 함상문 소장님이 오늘 사실 작고하셨는데 그분이 하신 속담 두 개가 있습니다. 진실이 침묵할 때 거짓이 장화를 신고 온 동네를 돌아다닌다. 지금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건 없애야 됩니다. 세 번째로 정의가 이긴다는 신화가 있고 불의가 승리하는 현실이 있다. 이게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이 세 가지를 없애야 되고 그 출발은 뭐냐. 제가 이 식민지 역사 박물관 모금하다 보니까 참 이런 세 가지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모금하는데 안 되니까 잘 안 돼요. 왜 안 되냐 봤더니 돈이 있는 사람은 뜻이 없고 뜻이 있는 사람은 돈이 없어요. 이게 적대청산하지 않은 결과예요. 그러니까 아까 아버지도 다 이거 보면 그래도 정부들은 돈 내놓으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 민족문제 정부들은 돈 내놓으라 할 수 없어요. 국가와 시민단체 구분되니까 우리 집으로 식민지 역사 박물관 많은데 발로 뛰고 있으니까 이 속담 없애는 거 아시죠? 예, 그래서 한번 좀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다음 주는
삼국전쟁 때 일어난 민간인 학살 문제, 또 군사 독재 시절에 일어났던 인권 침해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님, 또 조영선 변호사님 이런 분들 나오시는데, 이분들이 다 뭐 민간인 학살 문제에 대해서 뭐 여러 진상 규명 활동을 펼치셨다거나, 또 아까 우리 이야기 많이 했어요.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또 활동을 하셨거나 이런 분들이십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